이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몸이 갑자기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나 둘 건의받다 보면 내가 지금 진짜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점점 헷갈리는 그 느낌 말이에요. 특히 이른이 넘으면 몸의 변화와 함께 불안감도 커지다 보니까 검사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더 걱정되고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될까봐 일단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이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최근 1년 동안 전국 주요 의료기관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른 이후에 시행되는 선택적 검사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중에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검사도 꽤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검사가 건강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는데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편에서는 1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5가지 핵심 검사와 그 검사들이 왜 고령층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험성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최신 의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점점 더 나옵니다. 고령층은 몸 자체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필요한 검사를 골라받는 능력이 오히려 치료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검사 하나라도 몸의 회복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여러 사례를 수집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검사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몸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하다. 반대로 검사 내용을 모르고 받는 사람은 몸도 지치고 지갑도 지치는 결과를 만들기 쉽다. 특히 이른 이후의 건강은 오히려 심플할수록 강해집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불필요한 건 피하고 검사는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히 선택하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여든과 아흔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제가 최근에 전화를 통해 상담했던 한 구독자분이 계신데 76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병원 갈 때마다 검사가 겁난다. 어떤 날은 의사 말만 듣고 검사를 했는데 다음 날부터 심장이 더 두근거려서 괜히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느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결국 본인이 이해하고 선택하는 검사가 아니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여러분이 이른 이후에도 불안하지 않고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게 새로운 5가지 검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최신 의료 데이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아주 쉬운 말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검사를 권유받을 때 왜 필요한지, 언제는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 모든 기준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녀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만 해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검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편의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검사는 불필요한 심장 부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달리기처럼 강한 움직임을 하거나 약물을 통해 강제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든 다음 이때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검사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른 이후에는 심장을 무리하게 자극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숨이 찬 증상이 없다면 전문의들도 이 검사를 쉽게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보건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니 심장 부하 검사가 시행된 고령층 중 약 3분의 1 정도는 검사 중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이상은 아니더라도 몸이 강한 자극을 받아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검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검사 방식 때문입니다. 심장을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기본 체력이 약해져 있거나 평소 혈압 변동이 심한 분들에게는 검사 후 어지러움이나 기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힘이 빠져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 중에는 75 여성분이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갑자기 심장 검사도 같이 해보자고 권유받아 심장 부하 검사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도록 자극을 받는 과정에서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검사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날 밤 내내 몸이 축 처져서 하루 종일 푹 쉬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의 문제는 처음부터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무릎 통증과 심장 부하는 연관성이 거의 없었고 단순히 패키지 검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게 된 거였죠.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심장을 세게 움직여보는 검사가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일단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정작 중요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검사가 나에게 꼭 필요한지 라는 부분이죠. 이제 여러분은 심장 부하 검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검사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제 증상이 이 검사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가요? 이 질문 2가지면 불필요한 심장 검사는 거의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 검사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확인은 기본 혈압, 기본 맥박, 그리고 안정적인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바로 심장 부하 검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의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층은 심장 자극 검사를 가장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두어라. 이 말은 심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과정은 몸의 회복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게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심장 부하 검사가 필요할 때도 운동 방식과 약물 방식 중 체력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 방식은 다리 근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약물 방식은 평소 호흡이 약한 분들에게는 불편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 권유를 받았을 때 이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폭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폭부 초음파는 간과 쓸개와 콩파 같은 장기를 확인하는 좋은 검사예요. 하지만 이른 이후에는 이 검사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시행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가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방사선이 없고 통증도 없고 부담이 적은 검사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최근 확인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 복부 초음파 검사 중 실제 질환 발견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전 검사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부 장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간 지방의 변화, 쓸개의 두께 변화, 신장 주변 염증 이런 것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촬영하는 것은 효과보다 불안과 비용만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74인데 건강검진 패키지에 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년마다 복부 초음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사가 끝난 뒤 집에 오면서 괜히 걱정이 더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검사 중 의사가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혹시 큰 병이 있나 하는 불안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결과는 전혀 문제 없었고 정상 범위 안에서 조금 달라진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검사가 걱정을 키운 것 같다고요. 이런 불안은 정말 많은 고령층이 겪습니다. 특히 검사를 반년이나 1년마다 반복하면 작은 숫자 변화에도 민감해져서 몸은 멀쩡한데 마음만 계속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기죠. 폭부 초음파를 조심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검사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과 불필요한 추가 검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에 작은 결절이 보일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 지방 결절이나 오랜 시간 유지되는 단순 낭종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정확히 설명을 못 들으면 괜히 더 큰 검사를 하게 되고 때로는 부담이 큰 CT나 MRI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부 초음파는 반복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 없이 안정적인 상태라면 폭부 초음파는 2년 간격도 충분하다. 간 지방이 조금 있거나 쓸개의 돌이 아주 작은 경우도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의사의 경험과 장비의 상태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바로 큰 검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인지 전문의에게 정확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폭부 초음파 검사를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기준은 3가지입니다. 복통이나 소화 불편 같은 명확한 증상이 있는가, 이전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있었는가, 약물 복용이 장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결과지를 보고 작게 변화된 숫자를 보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복부 장기는 작은 변화가 흔하고 몸 상태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검사는 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지 불안을 키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정보를 알고 선택하면 검사 횟수는 줄고 몸의 안정감은 더 높아질 겁니다. 세 번째로 꼭 조심해야 할 검사는 불필요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을 살펴보는 검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 검사는 가볍고 안전하니까 일단 받는 것이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이후에는 이 생각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은 나이가 들수록 활동 속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기관이고 그 과정에서 작은 결절이 생기는 것은 흔한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결절 대부분은 몸에 해를 주지 않는 단순 결절입니다. 즉 암이 아니라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자주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작은 결절까지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바늘을 이용한 조직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조직 검사가 고령층에게는 생각보다 부담이 크죠. 제가 최근 읽은 의학학회 발표 내용을 보면 갑상선 결절의 대부분은 10년 동안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지를 보면 숫자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괜히 걱정되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져서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안이 반복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상태가 옵니다. 고령층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검사자에 따라 결과 해석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크기의 결절이라도 검사자가 숙련도에 따라 의견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구독자분은 72이신데 목이 조금 뻐근하다는 이유로 갑상선 초음파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절이 아주 작게 보인다는 말에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 결절은 흔히 생기는 단순 결절이었고 아무 관리도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검사가 몸에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 검사 해석이 마음에 부담을 줬다는 점이에요. 고령층 건강에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불안을 반복하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는 반복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크기가 일정하고 모양이 문제 없는 결절이라면 3년에서 5년은 지켜볼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급격히 변화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오늘 다룬 검사들을 대신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혈관과 심장관리용 필수 건강식품과 생활관리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말 한정 할인과 묶음 특가도 같이 열어두었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서 내 몸에 맞는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검사를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목소리가 쉬거나 삼키기 불편한 증상이 꾸준히 있는가, 결절이 빠르게 커진다는 의심이 있는가, 가족력이나 전신 질환으로 인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복 검사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음파 반복이 아니라 체온 유지, 충분한 단백질 섭취, 적절한 요오드 섭취, 이 세 가지예요. 이 생활 습관이 제대로 지켜지면 갑상선 기능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권유받았을 때 그냥 긴장부터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는 하지 혈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다리 혈관을 통해 혈액이 얼마나 잘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평소 다리가 시리고 종아리가 붓거나 걷다가 갑자기 아파서 멈추게 되는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른 이후에는 이 검사가 불필요하게 자주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층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문제로 오해하고 반복 검사를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 보건 분석 자료를 확인해보니 고령층에게 시행된 하지 혈류 검사 중 실제로 치료가 필요했던 사례는 총 검사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미세한 속도 변화였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9 남성분이 계세요. 평소 다리가 조금 무겁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하지 혈류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에서 속도가 아주 조금 느려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의사가 확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매년 검사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분은 정작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관 관련 위험 요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근력 감소와 피로가 겹친 상태였던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에서 조금만 수치가 다르면 내가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검사가 몸을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검사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얼마나 많을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 혈류 검사는 보통 파형과 속도를 통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체온 상태, 수분 상태, 당일 컨디션, 실내 온도 이런 여러 변수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고 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혈류 검사는 고령층에게 자주 시행할 필요가 없다. 다리 통증의 원인은 혈관보다 근육이나 관절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즉 다리가 무겁다고 해서 바로 혈관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걸을 때 갑자기 종아리가 조여오고 멈춰야 하는 증상이 있는가, 당뇨나 고혈압처럼 혈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가, 다리 피부색이 갑자기 변하거나 온도가 급격히 달라졌는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하지 혈류 검사를 매년 반복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검사가 필요한 시점은 혈관 건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지 단순히 다리가 무겁거나 조금 붓는 정도만으로는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지 혈류 검사 결과에서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해도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걷기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수분 섭취 이 세 가지가 다리 혈관을 가장 튼튼하게 지키는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그냥 걱정부터 하기보다 지금 내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혈관 문제인지 단순 근력 저하인지 정확히 판단하려는 습관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습관은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전립샘 초음파 검사입니다. 고령층 남성에게 전립샘 문제는 흔한 편이고 초음파로 확인하는 과정 자체는 안전한 검사예요. 하지만 이 검사가 자주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걱정과 과잉 진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립샘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커지는 기관입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변화가 검사 결과에서 전립샘 크기가 커졌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이면 많은 분들이 혹시 암인가? 혹시 큰 병이 시작된 건가? 이렇게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을 이용해 검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살펴본 건강보험 통계 자료에서는 전립샘 초음파를 받은 고령 남성 중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비율이 전체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자연스러운 크기 변화였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78살 남성분은 2해 동안 3번이나 전립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배뇨가 조금 불편해졌다는 이유였는데 결과는 매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때마다 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불안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과한 걱정 때문에 검사보다 두려움이 더 큰 상황에 빠졌던 겁니다. 정작 불편함의 원인은 전립샘 크기보다 수분 섭취 부족과 평소 소변 참는 습관 때문이었어요. 전립샘 초음파 검사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변화는 전립샘 비대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병명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질환으로 오해하면 과한 검사가 한
약물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확인하는데 초음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상의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전립선 크기만 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크기가 조금 변화해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반복 검사를 빨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립선 초음파는 증상 변화가 없으면 반복 주기를 길게 잡아도 충분하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소변 줄기가 갑자기 현저하게 약해졌는가? 배뇨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잔뇨감이 심해지는가? 혈류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났는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반복 초음파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전립선 건강에서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 이 네 가지가 전립선 기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검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전립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전립선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 약물이나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은 고령층에게는 검사 결과보다 실제 생활에서의 배뇨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초음파가 무조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검사라는 점을 더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검사는 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고 생활 습관은 몸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고령층 건강의 핵심입니다.